여러분, 혹시 요즘 전화기를 보셨나요?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나요? 그리고 그 중에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연락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오늘 제가 만난 분은 이철호 씨 가명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이 씨는 제게 휴대폰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락처가 120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5명 뿐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병원 하나, 주민센터 하나, 그리고 피자집 하나. 이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피자집은 가끔 전단지 보고 시켜 먹으려고 저장해둔 건데 그것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시켜요. 돈이 없으니까. 이 씨의 생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축하 문자 한 통 안 왔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한테서만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 씨는 그날 혼자 동네 국밥집에 가서 7,000원짜리 국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도 없었고 생일 케이크도 없었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친구들이 전화하고 동창들이 문자 보내고 회사 후배들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난해지니까 다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사라집니다. 친구도, 친척도, 지인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멀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조사에서 사라진 이름, 친구 관계가 어떻게 소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70세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분입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5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졸업한 게 1975년이니까 거의 50년이 된 거죠. 매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 번씩 모였습니다. 모임은 항상 강남의 괜찮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2차로 커피숍이나 술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2만 원에서 3만 원씩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모임에 나가면 7만 원에서 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4번이면 30만 원 정도 됐죠. 김 씨가 60대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한 번 모임에 8만 원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인데 거기서 8만 원을 모임비로 쓰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 봄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기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총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니까 1인당 6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비싼 식당이었던 거죠.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갑에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나 오늘 현금이 5만 원밖에 없네. 1만 원은 다음에 줄게. 총무를 맡은 친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영수야. 매번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떡해? 다들 내는데 너만 빠지면 되겠어? 미안해.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총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정이 안 좋으면 모임에 나오지를 말든가.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구도 김 씨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굴욕을 느꼈습니다. 50년 친구 앞에서 1만 원 때문에 망신을 당한 거예요. 다음 모임 공지가 왔을 때 김 씨는 참석한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랬더니 총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야, 다음 모임부터는 회비를 미리 납부한 사람만 참석하는 걸로 했어. 네가 자주 빠지니까 다들 불편해하더라고.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친구들이 자기를 모임에서 퇴출시키는 거였습니다. 돈 때문에요. 김 씨는 그 후로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안 왔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1년 후 김 씨는 우연히 동창회 단톡방을 봤습니다.
자기가 나간 후에도 모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웃으며 식사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만 빠진 거구나.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작년 가을 김 씨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칠순 잔치를 했습니다. 청첩장이 왔습니다. 축의금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절친이니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축의금으로 5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김 씨가 낼 수 있는 최대였습니다. 잔치에 갔더니 다른 동창들도 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아, 영수 왔네. 오랜만이야. 그리고 다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를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혼자 구석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옆에 와서 앉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동창들은 축의금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냈다고 합니다. 김 씨가 5만 원 낸 걸 알고 역시 쪼잔하네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 후로 동창들 모임에 아예 안 갑니다. 전화번호도 다 지웠습니다. 친구라는 게 뭡니까? 50년 동안 함께 했는데 돈이 없다고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돈이 있을 때만 친구였던 거죠.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친구 관계는 경제적 수준이 비슷할 때 유지됩니다. 한쪽이 가난해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모임에 나가려면 돈이 듭니다. 식사비, 커피값, 교통비 이런 것들이 부담됩니다. 둘째, 돈 없는 사람은 분위기를 다운시킵니다. 다들 여유롭게 얘기하는데 한 명이 돈 없다고 하면 어색해집니다. 셋째, 빌리러 올까봐 두렵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언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넷째, 동정의 대상이 됩니다.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끊깁니다. 50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친척 관계가 어떻게 냉랭해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인천에서 만난 분입니다. 박 씨는 5형제 중 셋째입니다. 위로 형이 둘, 아래로 동생이 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가 우애가 좋았습니다. 박 씨는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연봉이 높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죠. 반면에 큰형은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건설업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둘째 형도 병원을 운영해서 잘 살았습니다. 넷째 동생은 대기업에 다녀서 연금이 넉넉했고 막내 동생은 공무원으로 은퇴해서 안정적이었습니다. 5형제 중에서 박 씨만 유독 가난했습니다. 형제들은 1년에 두세 번씩 모였습니다. 명절에도 모이고 부모님 제사에도 모이고 가끔 형제 모임도 했습니다. 박 씨가 60대까지는 모임에 잘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 장소가 항상 비싼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큰형이 우리 형제끼리 좋은 데서 먹자며 고급 한정식집이나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 15만 원씩 하는 곳이었습니다. 박 씨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은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좀 저렴한 데서 먹을 수 없을까요? 저는 이런 비싼 식당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큰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얼마나 비싸다고 그래. 우리 형제끼리 1년에 몇 번 만나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마.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쪼잔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갈 때마다 10만 원 이상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작년 추석, 박 씨는 형제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큰형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다들 가족 데리고 와.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긴 한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과일이라도 사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저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큰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몸조리 잘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오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추석날 박 씨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형제들은 큰형네 집에서 즐겁게 명절을 보냈겠죠. 박 씨한테서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형제들과 조카들이 모여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 씨만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만 빠진 명절이구나. 가난하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지. 올해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네 집에서 모인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박 씨는 또 혼자 설날을 보냈습니다. 4개월 전 큰형이 칠순 잔치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청첩장이 왔습니다.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려면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할까? 형님 칠순이니까 최소 20만 원은 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10만 원을 준비해서 잔치에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하객들이 수백 명 왔습니다. 박 씨는 축의금을 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형제들은 50만 원, 100만 원씩 냈다고 합니다. 조카들도 30만 원, 50만 원씩 냈다고 하더군요. 큰형은 박 씨가 10만 원 낸 걸 알고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셋째가 형님 칠순에 겨우 10만 원밖에 안 냈대. 참 섭섭하더라. 이 말이 박 씨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만 원도 내가 어렵게 마련한 건데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섭섭하다고 하시네. 그 후로 박 씨는 형제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제사에도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돈이 없으니까 환영받지 못해요. 가봤자 눈치만 보고 초라해지고 마음만 상하죠.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친척들로부터 소외됩니다. 친척 관계도 결국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 있는 친척은 환대받고 가난한 친척은 배제됩니다. 제사도 돈 있는 집에서 주로 지냅니다.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집,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집으로 모입니다. 가난한 사람네 집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경조사도 그렇습니다. 축의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적게 내는 사람은 뒷담화의 대상이 됩니다. 혈연이 있어도 가난하면 남처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77살입니다. 경기도에서 만난 분입니다. 최 씨는 젊었을 때 골프를 즐겼습니다.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열심히 쳤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 동호회도 있었습니다. 회원이 15명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라운딩을 했습니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한 번 라운딩하면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식사비 합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 씨가 60대까지는 문제없이 골프를 쳤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 골프 치는데 20만 원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쳐도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최 씨는 고민 끝에 동호회 회원들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골프를 자주 못 칠 것 같아. 한두 달에 한 번씩만 나갈게. 회원들은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달 라운딩 공지가 왔을 때 최 씨는 참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다음 달도 불참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라운딩 공지가 아예 안 왔습니다. 단톡방에서 최 씨만 빠진 채로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최 씨는 이상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공지가 안 오지? 나중에 알고 보니 최 씨를 단톡방에서 조용히 내보냈더군요. 최 씨가 자주 불참하니까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최 씨는 서운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골프 친 사람들인데 석 달 나가지 않았다고 퇴출시키다니요. 최 씨는 회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 봤습니다. 야, 요즘 골프 잘 치고 있어? 대부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탑장을 보낸 사람도 잘 치고 있어. 너도 한번 나와라고 형식적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최 씨가 그럼 다음에 같이 치자고 하면 응, 나중에 일정 맞춰보자고 하고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골프를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돈도 없고 함께 칠 사람도 없으니까요. 골프 외에도 최 씨는 등산 모임에도 나갔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산을 탔습니다. 등산 후에는 항상 식사를 했습니다. 1인당 2만 원 정도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최 씨는 등산은 괜찮았지만 식사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2번이면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최 씨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식사를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김밥이나 도시락 싸와서 산에서 먹으면 어때요? 모임 회장이 웃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최 씨, 우리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김밥 싸와서 먹어요? 좋은 식당에서 편하게 먹는 게 낫죠. 다른 회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최 씨만 그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최 씨는 그 후로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갈 때마다 2만 원씩 내는 게 아까웠거든요. 결국 최 씨는 등산 모임도 그만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이 들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썼습니다. 술도 마시고 2차도 가고 그랬거든요. 최 씨는 점점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그래? 다음에 보자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최 씨가 자주 빠지니까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최 씨는 거의 모든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골프 동호회도, 등산 모임도, 회사 동료 모임도 다 그만뒀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피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돈만 나가고 눈치만 보이고 초라해지니까요. 최 씨는 지금 거의 혼자 삽니다. 전화 걸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 씨처럼 스스로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모임에 나갈 수 없고 나가지 않으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자,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소원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 가명입니다. 올해 74살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이 씨는 10년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가끔 수다도 떨고 김치도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부녀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습니다. 회비가 한 달에 2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이 씨도 회비를 잘 냈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부녀회 모임에서는 차도 마시고 간단한 다과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점심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1인당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 달에 회비 2만 원, 식사비 2만 원, 합쳐서 4만 원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부녀회장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회비를 못 낼 것 같아요. 한두 달만 유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녀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씨, 그러면 곤란한데요? 다들 회비를 내는데 혼자만 안 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럼 제가 모임에 나가지 않을게요. 대신 회비도 안 내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 씨는 그 후로 부녀회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층 이웃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수다를 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씨네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피해를 줬습니다. 이 씨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리비 드릴게요. 아래층 주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돈을 한꺼번에 드리기는 어렵고요. 나눠서 드리면 안 될까요? 아래층 주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씨. 피해를 주셨으면 당연히 보상해야죠. 나눠서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씨는 결국 친척한테 돈을 빌려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아래층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층에서 이 씨네 집 소음이 시끄럽다고 신고한 겁니다. 이 씨는 혼자 사는데 무슨 소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래층이 앙심을 품고 신고한 거였습니다. 이 씨는 그 후로 집에서 조심조심 다닙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슬리퍼도 푹신한 걸로 신고 밤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집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택배가 왔을 때 서로 맡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택배를 받아야 하는데 집에 없어서 옆집한테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 택배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옆집 주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빠서요. 다른 데 맡기세요. 예전 같았으면 흔쾌히 맡아줬을 텐데 이제는 거절합니다. 이 씨는 아파트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는 하지만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가난하면 이웃들도 멀리해요. 도움을 청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차갑게 대하고 돈이 없으면 아파트에서도 투명인간이 돼요. 여러분, 이웃 관계도 경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서로 도우며 지내지만 가난하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밀접하게 사는 곳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주차 문제, 관리비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경제력이 있으면 해결이 쉽지만 없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후배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호 씨 가명입니다. 올해 76살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분입니다. 정 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습니다. 교수였습니다. 70세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정 씨는 평생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학생들을 가족처럼 여겼고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제자들은 1년에 몇 번씩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스승의 날에도 오고 생일에도 오고 가끔 고민 상담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제자들이 올 때마다 식사를 사주곤 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한턱 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자들도 교수님, 감사합니다라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제자들한테 식사를 사주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작년 스승의 날, 제자 5명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식사를 어디서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텔 뷔페나 고급 한정식집에 갔을 텐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선생이 형편이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먹자. 삼겹살집 어때? 제자들은 네, 교수님.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삼겹살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할 때 정 씨가 계산하려고 하자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낼게요. 교수님께서 항상 사주셨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살게요. 정 씨는 고마웠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낼게. 선생이 제자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되겠냐? 제자들은 아니에요, 교수님. 저희가 낼게요 라며 결국 계산을 했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자들한테 밥을 얻어먹다니. 이게 무슨 꼴이야? 그 후로 정 씨는 제자들이 찾아온다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교수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정 씨는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10명, 20명씩 찾아왔는데 이제는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찾아온 건 내가 교수였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였어. 지금은 내가 가난한 노인이 됐으니까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지. 회사 후배들과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정 씨의 친구 한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던 분입니다. 재직 시절에는 후배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선배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분은 후배들한테 식사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가끔 용돈도 줬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후배들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후배들이 모임을 할 때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선배님 모시면 저희가 대접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서요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분도 후배들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이런 관계도 경제력이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가난해지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녀마저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안정자 씨 가명입니다. 올해 79살입니다. 대전에서 만난 분입니다. 안 씨에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안 씨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안 씨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삽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처음 몇 년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얼굴을 봤습니다. 안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방문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설날 안 씨는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처가 쪽에 먼저 가야 해서 엄마 댁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딸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시댁에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안 씨는 혼자 설날을 보냈습니다. 떡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기 싫었거든요.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자녀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보고 싶은데 한번 올 수 없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딸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저도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조만간 갈게요. 하지만 조만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안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안 씨는 자녀들한테 말했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그날은 꼭 와줄 수 있겠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그날 출장이에요. 다음에 갈게요.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큰애 학예회가 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안 씨는 또 혼자 생일을 보냈습니다. 안 씨는 외로웠습니다. 자녀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자꾸 전화하면 귀찮아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안 씨는 용기를 내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손주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데리고 올 수 없니?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제가 바쁘다니까요. 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왜 자녀들이 멀어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난해서였습니다. 안 씨는 자녀들한테 줄 게 없었습니다. 용돈도 못 주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못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못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의 시댁이나 처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갈 때마다 용돈을 주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줄 게 많은 쪽으로 가는 거죠. 안 씨는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처지가 슬플 뿐입니다. 내가 돈이 있었다면 자식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용돈도 주고 손주들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 올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자녀마저 경제력을 보고 움직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찾아가도 받을 게 없고 오히려 도와달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여기까지 6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왜 돈이 없으면 관계도 없어지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경제적 격차가 심리적 거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편합니다. 대화 주제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소비 수준도 비슷하니까요. 한쪽이 부자이고 한쪽이 가난하면 대화가 안 맞습니다. 부자는 해외여행, 골프,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병원비, 생활비 걱정을 합니다. 이런 격차는 심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 관계 유지에는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식사를 해야 하고 커피를 마셔야 하고 교통비도 들어갑니다. 생일이나 경조사가 있으면 선물이나 축의금도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꾸 빠지다 보면 결국 관계가 끊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 가난은 동정과 부담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동정심이 생깁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동정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부담이 됩니다. 도와줘야 하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잘 사는 걸 자랑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편합니다. 네 번째 이유, 빌리러 올까봐 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가능성만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리 피하게 됩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면 본인도 초라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 본인의 이미지도 달라집니다. 부자들과 어울리면 본인도 부자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본인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친구를 피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5가지 이유로 돈이 없으면 관계도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옛날 친구들이 멀어졌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자기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사귀세요. 그러면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비싼 식당 갈 필요 없고 큰 돈 쓸 필요 없습니다. 국밥집에서 만나도 되고 공원에서 산책해도 됩니다. 수준이 비슷하면 대화도 잘 통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니까요. 전략 두 번째, 돈 안 드는 만남 방식을 개발하세요. 친구를 만날 때 꼭 식당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거나 집에서 차 한 잔 나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 문화 강좌를 같이 듣거나 동네 운동장에서 산책하거나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듭니다. 중요한 건 만남 그 자체입니다. 비싼 곳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략 세 번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적극 활용하세요. 노인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미술교실, 컴퓨터 교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니까 잘 맞습니다. 경로당도 좋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같은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외로움도 해소됩니다. 전략 네 번째,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봉사활동을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씨가 좋습니다. 봉사활동은 돈이 안 듭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무료 급식소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도 좋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전략 다섯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곳에 가입하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전혀 안 듭니다. 가끔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부담 없는 방식으로 만납니다. 온라인 관계도 진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전략 6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것들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혼자 편하게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전략 7번째, 품위 있는 가난을 실천하세요. 가난하더라도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말을 정중하게 하고, 예의를 지키세요.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비싼 곳은 못 가. 하지만 싼 곳에서 만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는 가난은 존중받습니다. 전략 8번째, 자존감을 지키는 대화법을 익히세요. 가난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말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그런 말씀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네요. 비굴하게 굴지 마세요. 동정을 구걸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세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가난해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사라집니다. 이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친구도, 친척도, 지인도, 이웃도, 후배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경제적 격차가 심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둘째, 관계 유지에는 비용이 듭니다. 셋째, 가난은 동정과 부담의 대상이 됩니다. 넷째, 빌리러 올까봐 두렵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면 본인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둘째, 돈 안 드는 만남 방식을 개발하세요. 셋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용하세요. 넷째,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여섯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일곱째, 품위 있는 가난을 실천하세요. 여덟째, 자존감을 지키는 대화법을 익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멀어지는 사람은 보내주세요. 돈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대신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세요. 돈이 없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자존감을 지키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가난해도 품위 있게 사세요. 관계보다 자존감이 먼저입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에 전화기를 보세요.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멀어진 사람은 과감히 지우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노인복지관에 가입하거나 경로당에 나가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자기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자존감을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관계보다 자존감이 먼저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